이 빛이 휘어지는 현상이 상대론 발전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일단 좀 숫자 감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 태양 경우에 값을 대입을 해보면 매스 값은 태양의 매스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디어스는 빛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태양 안을 꿰뚫고 지나가는 빛은 우리가 관측하기 곤란할 거고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에 가려버릴 테니까. 그래서 태양 표면 주위를 살짝 스치고 나오는 반지름을 취하는 게 그나마 이 반지름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작아져서 디플렉션 앵글이 커질 텐데요. 숫자를 다 대입을 해보면 디플렉션 앵글이 1.7 아크 세컨드 정도 나온다고 해요. 작지만 전체 관측하는 사람들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각도고요. 여기서 하나 덧붙일 코멘트는 여기 개수가 숫자가 4잖아요. 뭐 GM이랑 B는 결과적으로 디멘션이 없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등장을 한 걸로 볼 수 있고, 사실 상대론적인 커렉션을 할 때 이 GM 나누기 뭐 다른 반지름 해당되는 변수 컨비네이션 늘 나오는 건데, 이 앞에 붙은 숫자 4의 근원이 뭔지를 잘 추적을 해보면, 물론 우리는 중간에 계산을 최대한 엄밀하게 하려고 이펙티브 포텐셜을 도입하는 걸 비롯해서 많은 단계를 거쳤지만 결국 근원이 어딘지를 추적을 해보면요, 매트릭에서 DT제곱 앞에 붙은 2GM 나누기 R 팩터, 그 다음에 DR제곱 앞에 붙은 분모의 1-2GM 나누기 R, 이 두 팩터로 귀결이 되고요. 굳이 구분해서 나눠서 쫓아다니다 보면 DT제곱 쪽에서 나온 이 팩터랑 DR제곱 앞에서 나온 이 팩터랑 정확히 같은 양만큼 기여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왜 강조를 하냐면 아인슈타인 선생에 앞서서 한 100년쯤 앞서서 솔드너라는 분이 1801년쯤에 쓴 논문에서, 물론 이분은 상대론을 몰랐지만 그냥 뉴턴 역학에서 빛을 입자처럼 취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빛도 어떤 식으로든 중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빛의 휘는 효과를 계산을 했었고요. 그 계산 결과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노테이션 기준으로 하면 2배의 GM 나누기 B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선생이 제시한 답이랑 2배 차이가 났던 거죠. 아인슈타인 선생 본인도 처음에 상대론 연구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 2GM 나누기 B라는 값을 염두에 두고 계셨대요. 이 솔드너 선생의 일을 알고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독자적으로 계산을 해낸 건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얻은 4배의 GM 나누기 B랑은 다른 값을 상정을 하고 있다가 일반 상대론 이론이 완성이 된 건 1915년이지만 한 1913년 정도부터는 최종 답과 일치하는 4배의 GM 나누기 B가 옳은 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론이 완성된 다음에 재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걸 실험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의 전체 물리학자 에딩턴이라는 분이 1919년에 개기일식 때 팀을 꾸려서 뭐 아프리카에도 한번 가고 브라질에도 한번 갔다든가 영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동네까지 원정을 가가지고 개기일식 때 실제로 빛이 휘어지는 걸 측정을 했고 그게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고 덕분에 아인슈타인 선생이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을 하셨다고 전해 내려오는데요. 조금 더 그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 에딩턴 선생 이전에 비슷한 실험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팀들이 더 있었는데 정확히 아인슈타인 선생의 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100년 전에 솔드너 선생이 빛이 휘는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으니까 사실 아인슈타인 선생 이전에도 실험을 시도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험 시도는 알려진 범위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게 1912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실패했다 그러고요. 요즘처럼 인공위성을 띄워서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표면에서 해야 되니까 날씨 안 좋으면 그냥 깨끗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1914년에도 한번 시도가 있었는데 독일 물리학자들과 미국 물리학자들이 같이 하려고 했던 건지 따로 하려고 했던 건지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유럽 대륙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그 독일 물리학자들은 러시아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뭐 장비를 빼앗겼다는 전설이 있고요. 미국 물리학자들은 다른 이유로 못했던 것 같은데
1912년과 1914년만 해도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912년까지는 아인슈타인 선생이 그 솔드너 선생의 답과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1914년에는 아인슈타인 선생이 분명히 다른 값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잘하면 그 두 답을 구분해내는 게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원론적으로. 결국 실험을 처음 성공한 사람은 에딩턴 선생과 그 팀원들이었고요. 근데 그 당시 그 실험의 정밀도를 보면 정확히 앞에 개수가 4인지 2인지 구분할 만큼 정확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후대의 과학사학자들 중에 에딩턴 선생이 빛이 휜 걸 확인한 거조차 사실이냐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보고 싶은 걸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잘못 읽거나 그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느냐까지 의심을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더 여러 차례 검증한 바에 따르면 빛이 휜 거를 측정한 것 자체는 의심할 정도가 아닌데 그 앞에 붙은 개수가 정확히 인지산지를 전혀 반론의 여지 없을 만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조금 정밀도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초정밀 실험의 길이 열린 건 1960년대 이후에 전파 천문학이 발전이 되면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더 자세한 실험 관련된 사항들은 각자 검색을 해보길 바라고요. 저도 수업 준비만 하면서 궁금해서 1919년 당시 언론들이 어땠는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1919년 11월 며칠 에딩턴 선생이 실험을 수행하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엔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지금도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국 왕리 파크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뭐 비교적 잘 수긍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에딩턴 선생이 영국에서 발표한 결과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급히 받아 적어서 스페셜 케이블이라고 써 있는데요. 옛날 표현으로 급히 타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신으로 중요한 소식을 부랴부랴 보냈다는 거죠. 독일 물리학자의 이론을 영국 물리학자가 검증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도 초미의 관심을 보일 만큼 세계적인 이벤트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과 독일이 정말 완전히 원수처럼 열심히 싸웠는데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독일 물리학자의 이론을 영국 물리학자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다는 거는 뭔가 전쟁 끝나고 나서 화해 분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뭐 약간의 역사 상식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